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그러나 반려동물 의료비는 여전히 비싸고 병원마다 가격도 달라 반려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실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탓에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이번 시간에는 대규모 금융사기 수사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이 말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용품부터 사료, 병원비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역이나 병원마다 진료비도 달라서 반려인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비숑 프리제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 A씨.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새롭게 찾아온 가족을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 고민이 있다면 반려견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비싼 약값과 병원비가 특히 부담입니다. 약값도 전에보다 한 3-4배 올랐고, 그러니까 견주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지. 견주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에 안 먹일 수가 없잖아. 옛날에는 그게 5알에 한 2만 원씩 했거든. 근데 지금은 한 알에 3만 원이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바가지도 그런 바가지가 없어. 예방접종도 5차까지 맞아야 돼요. 광견병도 옛날에는 주민센터 이런 데서 무료로 맞춰주고 보건소에서 맞춰주고 했는데 지금은 다 돈 내고 맞아야 돼. 광견병 주사약도 3만 원. 그다음에 신종플루 그런 주사약은 4만 원. 가서 알코올솜 한번 발라주고 8,000원 진료비 8,000원 받고 피검사만 해도 막 한 4만 원 이상 되더라. 10만 원은 뚝딱이야 그냥. 강아지 키우려고 그러면 큰 맘 안 먹으면 못 키워 이제. 기본 진찰료부터 간단한 시술, 갑작스레 아플 경우 발생하는 수술 비용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며 드는 병원비는 비단 A씨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척주 나가고 700만 원 들어갔어요. 먼저 강아지 죽은 거. 그래서 조그만 애들보다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아프면 돈 들어가기 이게 현금이니까 바로. 나 같으면 안 키우고 싶어. 이게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는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정들여 놓으면 못 돼요. 비싸요. 병원에 가면 그래. 가면 뭐냐. 주사나 더 맞추고 하고 더 비싸요. 아유 개 기르면 돈이야. 거의 비싸요. 거의 비싼데 잘 낫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5만 원, 좀 약하고 좀 주사 맞으면 거의 막 10만 원 막 이래요. 그럼 엄청 잡아먹었어. 돈 많이 들어가요, 강아지 키우려면. 중성화 수술하는 것도 막 얘는 막 큰 애니까 막 7-80만 원 막 이렇게 돼. 작은 애들은 조금 싼데 얘는 크니까 키로수로 따져갖고 있더라고. 여기에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반려인들은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비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봤습니다. 가려움증을 호소한다고 하자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진찰합니다. 진료비는 10,000원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주사와 일주일치 약값을 포함해 4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주사와 약값 등을 제외한 진료비는 5,000원이었습니다. 이렇듯 병원마다 동네마다 진찰료와 상담료, 수술비가 다르다 보니 반려인들의 동물병원 발품도 자연스레 치열해졌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보통 이 강아지들 예를 들어서 이를 갖다가 스캐닝 하잖아요. 싼 데는 막 35만 원이고 어떤 데는 막 70만 원, 80만 원씩 차이가 많아요. 다 틀려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전화해서 카페 같은 데서 알아보고 알아봐야 해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주지 어디는 얼마씩 한다고.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에 동물병원을 검색하니 저렴한 동물병원, 동물병원 추천 등이 연관 검색어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수가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화된 가격 없이 동물병원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합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한 개 초진 진료비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가 평균 13,772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평균 7,280원인 세종시였습니다. 평균 비용이 가장 높았던 충남 내에서는 최저 비용이 5,500원, 최고 비용은 55,000원으로 격차가 10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와 사전고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습니다.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와 정보의 비대칭성, 반려인들의 불만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사들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통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9년 부산시 수의사회는 동물 예방접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 고발돼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진료비 표준지침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저희가 진료비를 통일하면 그게 담합으로 표시받아서 과징금을 받거든요. 저희가 볼 땐 되게 웃긴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하는 행위가 어쨌든 아이들 건강을 체크하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 넓지는 않을 거잖아요. 동물병원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가격을 수렴을 시켜서 봤어요. 민원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공정에서 과징금을 맞았다고요. 수의사에서는 가격에 개입을 할 수가 없고요. 하면 과징금을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징금 30만 원 받았는데요. 비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펫보험도 나왔지만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장 수준이 낮고 보장 범위도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양치를 자주 하기 힘드니까 스케일링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한 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뭐 어떤 보험사는 뭐 70%만 해주고 근데 100% 해주는 데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7, 80% 정도 해주는데 고선에서 이제 뭐 40만 원이면은 1년에 한 번 그 정도 나온다 치고 어차피 그 돈 뭐 1년치 보험료가 한 7, 80만 원, 6, 7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만약에 이제 수술을 고려했을 때는 좀 뭐 미리 그냥 해놓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좀 많아요.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 가입 건수는 10만 9천여 건. 국내 반려동물 수가 약 799만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불과 1.4%에 그칩니다. 반려동물이 고령일 경우에는 병에 걸리기 쉽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보험도 안 들어줘요. 노령견은 보험을 이제 안 해주려고 하고 보통 이제 한 어린 애들 해놓고 한 10살 한 깐나내기서부터 해가지고 한 5살, 6살까지 얘는 이제 리스크가 크니까 노령견은 웬만하면 안 해주고 아직까지는 좀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다녔던 병원 있으면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면은 얘가 기존에 뭐 피부병이나 다른 걸로 진료받은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거를 뭐 보험 청구를 하잖아요. 거기서 수술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좀 더 비싸고 어릴수록 좀 더 싸고.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역시 동물병원 진료비 비표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저마다 달라 보험사가 보장 항목과 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율을 따져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보험을 설계하다 보니 가격은 높아지고 보장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온 신예림 기자와 관련 내용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최근 주변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반려동물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10년 사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했는데 10명 중 약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꼴입니다.
반려 인구가 점점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머지않아 30%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등록 수도 328만 6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의 월 평균 양육 비용은 1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는 16만 6천 원, 고양이는 11만 3천 원이었는데요. 1인 가구는 15만 원, 20대는 18만 원으로 평균 양육 비용이 더욱 높았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중에서도 반려인들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병원 비용인데요. 실제로 월 평균 양육 비용 13만 원 중 4만 3,800원은 병원비 지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나가는 비용의 약 37%를 차지하는 것이죠.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아파도 동물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6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용 부담으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도 적지 않다고요? 네, 유기동물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행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이 총 11만 3,072마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반려인들의 양육비용 부담도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농축산부 국민의식 조사에서 반려인들에게 양육 포기를 고려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는데요. 그 결과 전체의 18.2%가 양육 포기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예상외 지출 과다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유기동물 발생을 단순히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반려인들은 단순히 예쁘고 귀엽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데려와서는 안 되고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강아지 키우다가 버리면은 얘네들 말 못하는 애들 엄청 상처받고 막 버리고 가는 거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는 애초에 키울 때 얘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각오해야 되고 뒤치다거리 하는 거 힘들어도 다 막 산책시키는 거 이런 거 미리 다 알아둬야 되고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또 얘네들이 또 말없이 되게 많은 위안과 또 사랑을 주잖아요. 이쁘다는 이유로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막 아프고 막 돈 들어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막 내다 버리고 이러면은 안 돼. 애들 상처 엄청 받아요. 끝까지 책임져야지. 네, 비싼 병원비도 부담이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나 수술비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 중 방문한 동물병원 2곳에서 초진 진료비만 따졌을 때 2배 정도가 차이 났는데요. 실제로 농축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개 초진 진찰료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초진 진찰료는 1,840원이었는데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은 각각 3,000원, 75,000원으로 25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료와 입원비도 차이가 컸습니다. 전국 동물병원 상담료 평균 비용은 11,461원이었는데요. 최저 비용은 2,000원, 최고 비용은 9만 원이었습니다. 입원비는 소형 강아지 기준 평균 비용은 52,337원이었고 최저 비용은 만원, 최고 비용은 30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심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의료 수가제 폐지입니다. 동물병원 간 자율 경쟁을 통해서 진료비를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이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 제도가 지난 1999년에 폐지가 됐는데요. 이때부터 수의사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병원별로 구체적인 진료 항목이나 행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진료비도 제각각이고 또 반려인 입장에서도 사전에 진료비를 파악하거나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은 있나요? 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와 공시제가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고지 의무화 제도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의 경우 예상 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접수 창구나 진료실 등의 책자나 벽보 형태 또는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격을 고지해서 반려인들이 사전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진료비 개시 대상에는 진찰료와 입원비, 백신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X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 11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동물병원은 적발 시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차적으로 시정 명령을 받고요. 이후에는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 먼저 적용이 된 후에 올해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도 시행 중인데요.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에서 게시한 주요 진료비들을 조사해서 지역별로 최저비용과 최고비용, 평균비용 등 대표값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에는 이 지역별 최고가와 최저가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막상 어느 동물병원이 저렴한지는 알 수가 없고 가격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수의사들은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나 약이 다르고 수의사 역량에 따라서 진료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일괄적으로 통일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동물 의료 수가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동물병원 사이에 진료비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등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이 원만하게 정착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지금 시행 중인 제도들에 다소 허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 고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마다 다른 시설이나 서비스, 또 수의사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만 게시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반려인과 동물병원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점이나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시설이나 서비스, 병원 크기, 숙련도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싸다, 비싸다 이렇게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막연히 우리 병원은 비싸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리는 그 비용을 지역이 또 담합을 할 수 있는 발생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면 가장 좋은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지키고 어떤 곳은 지키지 않고 그 지키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약간의 그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이게 이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게 좀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조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가입률이 1%대로 저조한 펫 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진료비 부담 완화 대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대규모 금융사기 수사와 관련해 조나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최근 경찰청 앞에 모였다죠? 네, 지난 11일이죠. 마침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날이었는데요. 지난 수년간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금융투자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를 비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실 KOK와 같은 최근 급증한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을 제외한 대다수 피해자들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를 비판해 왔습니다. 먼저 이날 현장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늑장 수사가 더욱 심화해졌고 전국적인 대규모 사기 사건을 쪼개서 수사하면서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은 검찰의 부실 수사, 은폐 수사, 봐주기 수사에 분노하여 왔는데 이제는 경찰의 수사에도 분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기꾼 공범이냐, 사기꾼한테 월급 받는 거냐, 국민들 세금 받는 거냐, 정확히 해라. 태도 정확히 정해라. 도대체 경찰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법복 입고 시민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게 일입니까? 네, 피해자들의 분노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적하는 걸까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형사 공판 사건 33만 7,536건 중 범죄 유형 1위는 사기 공갈죄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22년과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사기가 형사 사건 접수 1위 범죄였습니다. 특히 소액의 개인 간 사기 범죄보다 대규모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두드러졌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기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해 다음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대체적으로 총책과 최상위 모집책, 중간 모집책, 하위 모집책들로 조직이 구성됩니다. 약속한 수익금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하고요.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쓰다 보니 약속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어느 지점에 다다라서는 돌려막기 할 돈도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의 수사 방식입니다. 같은 사건의 같은 피해자들인데 합동수사가 아닌 각 지역 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하면서 속도도 힘을 받지 못하는 데다 지역별로 수사 결과가 달리 나오는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경찰에서도 알고 있겠죠? 네, 워낙 오래전부터 피해자들이 합동수사를 촉구해왔고 실제로 일부 사건의 경우 검찰 합동수사가 개시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에 근거지를 둔 폰지 사기업체 MBI 사건인데요. 한국에서만 8만 명의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2016년 수원지검 지휘하에 처음으로 전국 통합수사를 했지만 당시 사기죄가 아닌 방문판매법 위반으로만 최상위 모집책 2명이 징역형 선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2019년에도 강릉지청에서 MBI 모집책을 기소했지만 비슷한 시기 다른 검찰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등 일관적인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인력이 제한적인 검찰보다는 경찰이 통합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신 검찰은 해외로 빠져나간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MBI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MBI 한국 총책 수사인데요. 2014년 8월 검찰 소환에 불응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7년이 지난 2021년 9월에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사기가 아닌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만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책이 자취를 감춘 7년 사이 일부 하위 모집책들은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위 모집책들의 사기는 인정됐는데 그 모집책 총책이 사기 혐의에 대해 법적 판단조차 받지 않은 것이죠. 이에 올해 2월 피해자들이 한국 총책에 대해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이후 대검찰청은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송했고요. 3개월 후인 올해 5월 다시 경기 남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고 한 달 뒤에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달 대구경찰청은 수원 남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는데요. 2월부터 현재까지 한 사건이 대검찰청부터 무려 4번이나 이동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다른 사건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ICC FBP 사건의 한국 총책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씨의 경우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요. 반면 하위 모집책은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고요. 또한 이 모집책이 최근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가 됐는데요. 추가 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천안지청에서 기소해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6월 출금 중단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하루인베스트 수사도 피해자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수 대표 외에 또 다른 최상위 모집책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인베스트의 자산을 관리했던 BNS라는 코인 운용회사 대표 박모 씨인데요. 현재 방 씨는 하루인베스트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2022년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 후 하루인베스트가 방 씨에게 맡긴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이고요. FTX 파산 전부터 하루인베스트로부터 받았던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건도 앞서 징역 10년을 끌어냈던 검찰이 이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로서는 수사가 언제 끝날지 기소가 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루인베스트는 최근 재판 중인 상황에 사기 피해자가 흉기로 피고인을 습격한 사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 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하루인베스트 이영수 대표가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로부터 그 흉기 피습을 당한 건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피고인을 공격한 50대 남성 A씨는 살인미수와 법정 소동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이영수 대표가 재판에서 내내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흉기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이영수 대표는 물론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과 앞서 언급했던 방 씨의 재판부에 기록 열람 신청을 했지만 전부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이 특히 A씨를 분노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을 환수받기도 어렵거니와 그 피고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한 나머지 급기야 피해자가 사적 제재를 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 이후 법정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줄도 비워두겠다는 입장인데요.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고민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신속하고 일관적인 수사를 위해 전국 통합수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모집책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전국 각지로 다 쪼개버렸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담당하는 경찰이 사건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유죄가 되고 한쪽에서 무죄가 되고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사건 전체를 갖다가 한 곳에서 또 집중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체의 그 윤곽이 밝혀지고 그리고 소위 모순되는 결론이 날 수가 없게 만들 수 있죠. 네, 경찰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 건가요? 네,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열린 날이었죠.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와 관련해 언급을 했는데요. 조 청장은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악성 사기와 마약 및 도박 혐의에 대해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범죄 수익까지 환수하는 등 범죄 생태계를 척결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법 다단계와 같은 대규모 금융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환수된 사례도 사실상 없고요. 특히 피해자들은 모집책들의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들도 피해 금액 환수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인데요. 다만 모집책들에 대한 빠짐없는 수사와 피해 금액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제의 사건과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최근 싱가포르에 국빈으로 방문해 통일 세일즈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남북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로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고립 단절 노선을 택하고 있는 북한. 그만큼 북한 내 인권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피플에서는 인지연,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 대표를 만나 북한 인권 문제 개선 방안을 들었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과학적이며 강력한 용도 실천에 의하여 우리 기업의 불필성과 강행성이 만방에 더욱 과시되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인사적 참배력의 불안한 행신과 자기력 강화를 향해 더 빠르게 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볍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고요. 또한 지금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증 보유하고서 국제사회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내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통일운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오랫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평범한
평범한 일상 속에 그냥 시민 중에 일원이었을 뿐이었는데 북한 인권, 문화 콘텐츠에 의해서 사실상 인생의 방향이 확정된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께서 그 통일이나 북한 인권 그리고 탈북자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높지 못한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거든요. 그랬는데 저 역시 또 그런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한편에 그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련된 뮤지컬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아버지와 함께 보고서는 그게 바로 2006년이에요. 저는 그 70년대 말 80년대에 반공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세대로서 반공표도 만들고 반공 포스터도 만들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2006년 21세기에 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묘사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보면서 아니 이 시절에도 아직도 저 동네는 이 지경인가 그런 강하고도 둔한 충격을 느껴서 제가 그 경험을 그냥 일시적인 어느 날의 이벤트로 삼고 싶지 않고 좀 더 이어나가고 싶어서 저는 그 뮤지컬을 본 리뷰를 써서 출석하고 있던 동네 교회 월간지에다가 제가 기고를 해서 그게 퍼블리시되게 출판되게 했고 제가 근간에 했던 제대로 된 나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뷰를 쓰면서 탈북자, 북한 인권 통일이라는 그 거대한 아젠다에 대해서 저와의 링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링크를 따라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지속시키고자 이제 탈북민 인권 단체 같은데 제가 자원봉사자를 자원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전화해가지고 저 봉사 드리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영어가 자기네 단체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영어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 하는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단체로 오는 이메일 서신들, 영문 이메일 서신들을 봤더니 저는 자국민이고 당사국의 그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 탈북민이라든가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하고 그렇게 무관심했는데 이제서야 제가 그게 제 머리와 마음에 들어왔던 거죠. 그 단체에서 자원봉사 열심히 성실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이대 대학원에서 대학원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당시 1997년 운동권 색깔 뺀 학생회장으로서 자원봉사자만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그 통일에 기여하는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북한 인권 변호사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품고서 이제 로스쿨을 가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로스쿨 재학 중에도 내내 북한 인권 활동하느라 제가 있는 로스쿨에서 서울까지 그러니까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오가면서 당시 그 북한 인권 캠페인들을 서울에서 하다 보니 또 뭐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도 받을 수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현 북한 인권 실태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제가 미국 변호사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리고 또 로펌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로펌에 인턴십하고 막 그럴 때 탈북민 집에 세입자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탈북민 어머니가 탈북 때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그 말도 하셨었거든요. 빈곤에 처한 여성들은 그런데 그야말로 그 탈북 과정 그리고 탈북했다가 다시 또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의 인권은 참혹 그 자체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는 위생용품은 고사하고 종이 한 장, 휴지 한 장이 없어서 뭐 한 번 썼던 휴지나 종이를 아끼고 접어서 그거를 아껴 쓴다는 그런 말도 들은 바가 있고 이 북한 인권의 참상을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면서 세밀한 게 묘사한 게 바로 UN 그 국제연합 그 UN에서 그 2014년도에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거기에 DPRK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최초로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한 그 300쪽에 이르는 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야말로 뭐 공개 처형,
사상과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 그리고 또 그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또 정치범 수용소 문제, 그리고 납치, 납북자에 대한 그 범죄 사실들, 그런 것들이 샅샅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근자에 2020년 이후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주목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이 생각과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를 그야말로 전체주의 사회, 북한 정권 전체주의 사회에서 억압하고 있는 법으로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인간을 옥죄어드는 그런 법을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2020년, 2021년, 2023년 그런 악법을 계속해서 제정해냅니다. 그게 바로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그리고 2021년에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2023년에 평양문화어보호법,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면서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 볼 자유, 들을 자유가 없다라는 그 자체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자유와 번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탈북한 어부 청년 22살짜리에게 직접 그의 증언을 기록을 녹취를 하면서 노트 테이킹 하면서 기록을 한 바에 따르면 그 남성이 북한 체제에서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배고픔 아니었대요. 배고픈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대요, 자기는. 그런데 보고 싶은 남한 유튜브 이런 것들 보지 못하고 듣고 싶은 남한 음악 못 듣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싫고 고통스러웠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도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과 인권 범죄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참혹하다라는 게 그게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사방이 철조망인 거대 수용소와 마찬가지인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의 삶은 없다. 전체주의 김정은 최고존엄의 전체주의 정권만이 인간으로서 자기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쇄국 고립 이쪽으로 이제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고립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제가 아까 그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중국 내에서 숨어 있는 상태의 불안감과 공포가 너무 엄청나고, 그 상태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서 북송되었을 때 겪게 되는 고초, 그거의 끔찍함, 그거에 대해서는 그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난민협약 가입국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 당신들 유엔이나 그 서방 이 문명 그 국가들이 당신들 탈북민,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멈추세요라고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우리는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있고 우리는 단지 그 경제적 이주자에 대해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기법을 쓰는 거죠. 북한과의 조약, 조선인민공화국과 중국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탈북민을 북송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국제조약이라고 지칭해서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딴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북한 인권 실태에서 제가 보충하고 싶은 부분은 그 대한민국 내 탈북민, 그야말로 우리가 뭐 수사적으로는 먼저 온 통일, 그러면서 탈북민 처우가 개선되고 탈북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잘 살아내야 그 북한 주민들, 북한 내에 갇혀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탈북도 꿈을 꾸고 그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현재 탈북민 대한민국 내에 있는 벌써 35,000명이에요. 그 35,000명 탈북민들 중에 80%가 또 여성이라는 점, 그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탈북민 중에서 29%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초생활수급자는 8%인데 탈북민 3만 5천 명에 대해서는 29% 정도로 또 탈북민들이 완전히 극과 극적으로 다른 이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기본적인 생존을 해내는 게 그렇게 쉽지 못하다. 그게 현실이란 말씀 드리고요. 북한 정권의 그 인권 침해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뭐 자유, 번영, 평화 이런 멋있는 말은 차치하고라도 그야말로 그렇게 법률적 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욕구가 완전히 철저히 봉쇄당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김정은 님이 젊은 세대 그 정신이 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한번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같은 경우에는 27조에서 나만의 그런 문화를 접하면은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교양보장법 2021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법에 따르면 41조, 제41조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말투를 쓰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야말로 그냥 전체주의 그 정권에서 사람의 생각과 언어까지 통제하려 드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상황이 실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 청년교양보장법이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통해서 이 청년들에 대한 그 김정은 정권 공고화하고 사상 통제하는 거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이 모든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이제 최고조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뭐 역할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가깝게 그렇게 세 개의 정부를 비교해 봤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고 2016년 탄핵 그 국면으로 들어가던 해 10월에 북한 주민들이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오세요라는 그런 국군의 날 연설을 통해서까지 그 수위까지 말씀하셨었지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낮은 지지율과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이지 가장 확실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통일 활동가, 인권 운동가로서 저는 단연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대통령의 워딩에 합당하게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실천을 해 나가야 되며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2016년 3월에 제정 공포된 그 북한인권법이 시행령에 따라서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인권재단이 바로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올해 지금 9월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5인에 대해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대 야당에서는 철저히 무시와 그야말로 묵살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법이 정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의 현실인데요. 거대 야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민심과 이런 흐름에 좋지 못하니 우리도 좀 북한인권법 그 정상화에 동참하자 이런 분위기 조성이 돼서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돼도 이 대한민국에서 통일 기반 조성 활동,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그런 물꼬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북한인권 개선과 이 통일, 한반도 통일 요 둘에 대해서 사실상 무엇이 전후, 무엇이 선후냐 이거는 솔직히 난센스의 이야기고 사실 이 자유통일 대한민국, 자유통일 한반도가 성취되어서야만 그래야만 북한인권이 개선되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지 북한인권 개선이 먼저 된 다음에 통일이 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깊은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북한인권법이 2016년에 제정될 때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저도 한 몫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캐나다 정부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려는 움직임을 캐나다 내에 있는 그 탈북민 커뮤니티 그리고 캐나다 내에 있는 그 한국인 코리안 커네디언이죠. 캐나다 정부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내년 한 6월쯤에 캐나다 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공조하는 그런 심포지엄, 분위기 조성 심포지엄도 열고 그리고 또 저희가 힘을 보태드리고 뭐 그게 가장 큰 핵심 주요 활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그림을 그러니까 활동만 하고 통일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틈틈이 그려왔는데 그 그림 전시회를 서울 익선동에서 하면서 그 그림 전시회 때 제가 통일운동가, 북한인권운동가이니만큼 북한 주민 그리고 북한 어린이에게 보내는 희망의 편지 쓰기 그런 체험을 같이 서로 엮어서 북한 인권과 통일의 기반 조성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한반도 통일, 그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볼 때까지 멈춤 없이 그렇게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 최근 서울에선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이런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수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강의를 빼먹은 교수 그리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단과대 학장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알아보겠고요. 연예인만 사람이고 따라다니는 팬은 사람도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어떤 여성 가수에게 사인을 요청한 미성년자가 주변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연예인 과잉 경호가 여전히 논란인데요. 임은지 변호사와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그 로스쿨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 로스쿨에 또 제가 몇 번 취재를 했었는데 뭐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더라고요. 이 로스쿨 다니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나 수업 같은 거 있으셨나요? 물론입니다. 네. 제가 이제 로스쿨을 졸업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네. 이제 당시 제가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이제 주어진 시간 외에도 항상 이제 휴일 저녁에 이제 열정적으로 정말 강의를 해주시고 때마다 과제를 주셔서 학생들의 진도 체크도 해주시는 예.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네, 네. 사실 그때는 이제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푸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학생들에 대한 어떤 남다른 애정이나 책임감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네, 일이더라고요. 예. 또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생들의 사진을 남겨서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요. 네. 네, 덕분에 이제 로스쿨 시절 인생의 한 페이지를 멋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학 교육은 고등교육보다 이제 한층 더 심화된 학문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또 좋은 교수님이 계신 반면에 상습적으로 강의까지 빼먹은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모 대학교가 서울행정법원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먼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어떤 곳이죠? 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징계 처분,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하는 어떤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소속 기관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 상습적으로 교수가 이렇게 강의를 빼먹었던 내용, 어떤 내용이죠? 네, 모 대학 한 학과에 재직 중인 A 교수는요. 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학기에 걸쳐서 이 학부와 대학원의 수업을 조교나
연구 교수에게 대리를 시켜서 예. 본인의 수업을 빼먹은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학 측은 이를 발견했고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교수가 소속되었던 대학 단과대학의 학장에게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무로 이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네. 했습니다. 예. 그러자 단과 대학장은 대학 측의 처분에 불복해서 교원 소청위에 이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를 했고요. 네. 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 측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원이 교원 소청위와 마찬가지로 이 단과대학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네, 일단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요. 단과 대학장에게 이 대학원의 교무와 수업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학부 운영에 대해서는 이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네. 판단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건 재판부께서는 학과장은 이 단과 대학장에게 해당 교수의 대리 수업을 보고하지도 않았고요. 뭐 휴강원이나 보강원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단과 대학 측이 이를 인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이 네티즌들 의견을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뭐 학과장은 뭐 대우만 받는 것이냐 하면서 판결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1시간 빨리 퇴근하다가 다친 교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말 그대로 일찍 퇴근하다가 그 다쳤는데 소송 끝에 공무상 재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네, 최근 대법원 제3부는 이 최근 모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지요. 네. 이 소송은 교수가 지난 2022년 12월 초에 학교에서 자택으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퇴근을 하다가 네. 이제 울퉁불퉁한 지역에서 미끄러져서 팔 등 부위에 이제 골절을 입었던 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인도에서 이 팔부위랑 이런 데를 다쳐갖고 미끄러졌는데 인사혁신처가 불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이 교수가 앞서서 이 연금 지급기관을 거쳐서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그 요양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러자 이제 또 교수가 이 법원에 인사혁신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죠. 그래서 쟁점은 이제 일찍 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여부였는데 보통 9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근무 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교수가 이제 뭐 출퇴근 시간 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네, 교수가 말하기를 이제 교수 평가를 할 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뭐 9 to 6라고 하죠. 이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근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또는 이걸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요. 네, 예. 그래서 또 이 사건 당일에는 교수가 계획된 강의를 모두 마치고 저녁 6시 30분경에 지도 학생과의 온라인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교수 입장에서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무단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는 뭐 9 to 6를 지켜야 된다 이랬고 1심 재판부도 이 인사혁신처 편을 또 손을 들어줬죠. 1심 재판부 의견은 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공무상 부상으로 볼 수 없고 근무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연구실을 이탈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지 무단 이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2심부터는 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정한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네. 이게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어떤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네. 이게 그 문헌이 정확하게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음에도 멋대로 시각의 요소까지 넣어서 이 출퇴근 시각이 정규 근무 시간의 시작과 전, 후일 때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네.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규 근무 시간 전에 이동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도 그 네티즌 의견을 보면은 이제 뭐 국립대 교수는 뭐 언제 퇴근하고 출근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 뭐 학교를 안 와도 되는 것이냐, 너무나 뭐 부러운 꿈의 직장이다. 이렇게 또 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런 댓글들이 많았고요. 아무쪼록 양질의 대학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준비한 영상들 보시면은 상당히 좀 심각하죠. 사설업체 경호원에게 머리를 맞아서 또 뇌진탕에 걸린 미성년자도 있다고 하고, 이번엔 그 여성 가수 제시가 논란입니다. 제시 일행을 만나 미성년자 팬이 이렇게 사인을 요청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그를 폭행을 했다, 자신을 폭행을 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CCTV에 뭐 제시가 폭행을 말리다가 조처 없이 이제 현장을 떠났고, 그래서 더 논란이고요. 경찰 신고 후에 이제 제시가 주변 술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가해자는 또 없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엔 그 배우가 공항에서 이게 들어가다가 연예인들 과잉 경호 논란 또 있었는데, 과잉 경호 이 법적 처벌이 좀 가능한 건가요? 네, 사안별로 살펴보자면 네. 일단 연예인을 담당하는 경호원들이 연예인에게 다가오는 팬들을 좀 과도하게 제지할 때 만약에 고의로 밀쳐서 폭행을 했다고 하면은 폭행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고 하면은 특수폭행 혐의까지 고려할 수 있겠고요. 예. 폭행의 고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고려될 수도 네. 있습니다. 또 한편 일부 경호원의 경우는 보니까 통행을 제지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행동을 좀 통제하는 등의 행동을 했던데요. 이게 만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네. 강요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그 인천공항에서 배우 그 변우석 씨 과잉 경호가 논란이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어떤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공사가 대책안에서 밝힌 이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먼저 미비한 정보 공유로 인한 현장 대응 미흡, 그리고 사설 경호업체 통제 기능 미흡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에서 이제 경호 활동을 하더라도 공항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또 경찰에서 업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는 직접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온 이 새 매뉴얼은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명에서 500명 이하의 인원이 모일 때에는 공항 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네. 또 질서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을 했고요. 이 새 매뉴얼에 따르면은 만약에 500명 이상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공항 경찰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등에 나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설 경호 업체가 부정적인 행동이나 뭐 이런 걸 네. 했을 때도 처벌을 한다는데, 이건 또 어떤 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사설 경호 업체 측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공사가 이번에는 현장에서 즉시 제지를 하고요. 네. 또 공항 경찰단에도 신고하도록 했고,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고소나 고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사는 7월 29일에 연예기획사에도 공문을 보냈는데요. 네. 그 골자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명성을 과시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이제 간접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에는 조용한 출국 문화 정착을 위한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행법상으로는 사설업체 경호원 등이 공항 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사용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런 지금 실정인데, 최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 없이 사설경비 업체 소속 직원 등이 공항 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과잉경호 방지법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아무쪼록 뭐 연예인이나 일반인 이렇게 나눈 것도 이상하지만은 인권과 보호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요. 팬들도 오랫동안 이 곁에 남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주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